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우리 걸음걸이를 생각해보면 팔을 앞뒤로 흔들면서 걸음을 옮깁니다. 하지만 팔을 가만히 두고 마치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다리를 끌면서 걷는다면 파킨슨병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화가 났나 살피게 될 정도로 무표정한 얼굴일 때에도, 또 평소와 다르게 목소리가 작아지고 가만히 있을 때 손떨림이 느껴진다면 파킨슨병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장애가 나타나는 파킨슨병은 주로 노인들에게 위험이 높은데요. 치료를 통해서 일상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서서히 진행되는 신경계 퇴행성 질환인 파킨슨병. 오늘은 파킨슨병으로 인한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일상에서 조심할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강병철과 삼태기의 행운을 드립니다로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때로 젊은 나이에 발생하는 파킨슨병은 유전적인 소인이 지적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은 노인들에게 발병 위험이 높습니다. 서서히 진행하는 파킨슨병은 완치보다 관리가 강조되는데요.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걸까요? 경희대 한의대 침구과 김용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파킨슨병은 이제 운동신경이 손상되는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파킨슨병이라는 건 뭐냐면 그 도파민이라는 신경세포가 퇴화돼서 나타나는 일종의 퇴행성 신경 질환이거든요. 그럼 도파민이 뭘 하는 거냐 하면 뇌에서 어떤 기저핵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몸의 움직임을 아주 정교하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생겨서 도파민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이 이제 정교한 운동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떨리는 현상이 생기거나요. 근육이 뭐 경직이 되거나 움직임이 좀 떨어지거나 균형 감각이 좀 떨어지는 이런 증상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네, 주로 이제 노인들에게 많지만 젊은 파킨슨병 환자도 있다면서요. 되게 이제 일반적으로 파킨슨병 하면 이제 만성 퇴행성 뇌질환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만성한다는 얘기는 치료가 잘 안 되고 오래 간다라는 거고, 진행성이라는 거는 병이 증상이 조금이라도 호전되기보다는 점점 더 심해진다 이런 뜻이고, 또 뭐 퇴행성이라면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연세가 드신 분들은 상당히 두려워하는 그런 병이거든요. 특히 이제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서 이런 파킨슨병 환자들도 꾸준하게 늘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50대 이하 중년에서도 이제 발병률이 증가되고 있어갖고요. 20, 30대에도 종종 발견되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아마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젊은 사람들에게 생기는 파킨슨병은 주로 이제 유전적인 소인이고 아무래도 이제 노인들에게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이 노화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혹시 뭐 다른 원인이 더 있는 건지요? 그 파킨슨병의 원인을 크게 보면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두 가지. 하나는 뭐 아직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그래서 이제 특발성 파킨슨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머지 하나는 뭐 외상이라든지 중풍이라든지 뭐 혈관성 질환이라든지 또는 뭐 감염 후유증이라든지 약물이나 연탄가스 같은 어떤 환경적인 독소에 의해서 생기는 2차성 파킨슨병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 외에도 뭐 유전적인 요인이라든지 환경적인 요인 모두 다 이제 파킨슨병을 발생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거죠. 예. 많은 분들이 이제 뇌졸중과도 혼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이제 파킨슨병은 뭐 중풍이나 치매와 더불어서 이제 어르신들에게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뇌 신경의 어떤 퇴행성 변화가 나타난 질환이거든요. 근데 간혹 초기에 증상 중에 하나가 신체 우리 몸의 이제 한쪽에서 운동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중풍인 줄 알고 치료하다가 이게 증상이 호전이 없다 보면 이제 검사해 보면 파킨슨병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이나 발병하는 어떤 시기라든지 증상이라든지 진행이라든지 또 위험 인자들이 각각 다른데요. 파킨슨병은 도파민 부족 때문에 진행성, 퇴행성 뇌질환이고, 또
중풍 같은 뇌졸중 같은 건 뇌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원인이 좀 다르고요. 예. 발병하는 것도 파킨슨병은 점진적으로 이제 천천히 진행하는 반면에 뭐 뇌졸중은 갑자기 생기는 거고 증상에서도 뭐 파킨슨병 경우는 떨리거나 경직되거나 운동이 느려지거나 균형이 이상이 생기지만 이제 중풍이나 뇌졸중 같은 경우는 편마비나 언어 장애가 생기는 거고요. 또 위험 인자가 그러다 보니까 다르죠.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뭐 나이라든지 유전이라든지 환경적인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중풍 같은 뇌졸중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당뇨나 뭐 흡연이나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파킨슨병은 서서히 진행되는 질환이잖아요. 예, 왜 그렇죠. 그런 걸까요? 대부분 파킨슨병은 이제 서서히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증상이 더 이상 악화되지도 않고 뭐 초기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파킨슨병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파킨슨병은 아주 천천히 시작되고 조금씩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 언제부터 이 병이 생겼는지는 정확하게는 알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파킨슨병이 나타나는 어떤 떨림이라든지 뭐 경직이라든지 운동이 느려지는 이런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어쩌면 막연하게 이제 증상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되게 뭐 피곤하다든지 뭐 무력하다든지 팔다리가 좀 기분이 이상하다든지 뭐 쉽게 화가 난다든지 뭐 이런 증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이걸 파킨슨병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경우도 그렇죠. 많죠. 네. 예, 뭐 피곤하다고 해서 이게 파킨슨병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초기에는 증상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파킨슨병 초기 증상을 쉽게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이런 병이 잘 생기다 보니까 대부분 이거 노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병인 경우가 많고요. 그렇죠. 또 이제 다른 질병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파킨슨병은 증상이 서서히 또 심해지지만 일부 경우에는 증상 악화 없이 오랫동안 뭐 초기 증상은 그대로 유지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이 악화되는 속도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되게 이제 느리게 진행되므로 일부 환자분들은 진단받고도 일상생활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지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 파킨슨 재단 같은 경우는 초기 증상으로 한 10가지를 제시했어요. 첫 번째가 떨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씨 쓸 때 글씨체가 좀 변화되고 또 냄새 맡는 게 좀 이상하거나 잠을 잘 못 자거나 뭐 걷는데 좀 어려움이 있거나 변비가 생긴다든지 목소리에 변화가 생겼다든지 얼굴 표정이 이상해지거나 균형 감각이 좀 이상이 있거나 어지럼증이 생긴다든지 자세가 좀 구부정한 이런 자세들이 있게 되면 요건 이제 초기 증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그 증상이 초기에 발견하기 어렵다 보니까 본인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주변에서 살펴보고 좀 약간 이상한데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게 어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그런 경우가 또 훨씬 더 많죠. 예. 이제 파킨슨병이 생기면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뭐 떨리는 증상이 있고 뭐 이렇게 보행도 이상하고 균형도 이상하는데 이제 대부분은 노화로 뭐 힘이 빠지니까 그렇겠지 하고 알아차리기 힘든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냥 노하겠지 지나치게 지나다 보면 이게 병이 더 진행될 수가 있는데 주변에서 평소하고 조금 다른 모습이 보면 너 한번 검사 받아봐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파킨슨병 진단받는 경우가 많죠. 네. 특히 이제 걸음걸이가 좀 이상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움직임이 늘어지는 것들은 이제 도파민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 중에서 특히 걷는데 상당히 불편한 감을 느끼는데 대개 이제 특징적인 소견은 뭐냐면 순간적으로 뭔가 걸을 때 몸이 이렇게 얼어부르는 듯한 이런 증상들을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걸으려고 그러는데 가지 못하고 마치 이제 시동 안 걸린 자동차처럼 버벅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파킨슨병은 일단 모두 걸음이 느려지고 힘이 빠져지고 또 굳어지고 중심이 안 잡혀서 섬세한 그 걷기에 좀 연결 동작이 되지 않는 뭐 주춤주춤하면서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폭이 아주 짧아지니까 잔걸음을 걷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턱에 걸려서 넘어지기 쉽죠. 그리고 발이 얼어붙은 것 같아서 첫발 떼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을 보면 진료실에 환자분이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을 봐도 어디가 아픈지 이제 대충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팔을 흔들지 않고 걸을 때 발을 이렇게 질질 끌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특징적인 소견은 이제 보행 시작은 어렵지만 일단 걷게 되면 상체를 앞으로 구부려 갖고 무게 중심을 발보다 앞쪽에 두면서 점점 보행 속도가 빨라지는 형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걸을 때 팔을 덜 흔들고 다리가 끌리는 느낌을 이제 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보행에 문제가 있을 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부러라도 팔을 크게 흔들고 보폭을 넓게 해주는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걷기 전에 이제 걷는다라고 생각하고 뭐 큰 소리로 숫자를 내거나 노래를 부르면서 걷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예. 또 걸으실 때 이제 앞에 박스나 무슨 뭐 장애물 같은 것들을 놓고 발을 조금 높이 들어 걷는 게 훈련도 필요한 거죠. 네, 목소리가 작아지기도 하고 글씨도 아주 작게 쓰게 되고 얼굴 표정이 없어지기도 한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예전에는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좀 힘들어지게 되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걸을 때 보폭이 짧아서 질질 끄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게 특징적인 이제 소견이고 또 말할 때도 말하는 방식에서 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평소보다 말투가 뭐 느려지거나 또 발음이 불명확해지고 예. 또 말할 때 막 주저주저하는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말하는 그 어조가 단조로워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글씨체가 변할 경우가 있는데 글을 점점 써갈수록 글씨체가 작아지고 단어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는 것이 이제 파킨슨병의 특징적이고요. 이렇게 이제 파킨슨병으로 이제 움직임에 장애가 있게 되면 그 손글씨 쓰기가 아주 어려워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예, 떨림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특징적인 떨림이 있을까요? 파킨슨병으로 떨리는 것은 예. 움직이거나 자세를 취할 때보다는 이제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안정된 상태에서 떨리는 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움직일 때 이런 떨림이 나타난다고 파킨슨병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요. 대개 이제 한 70% 환자가 떨림이 나타나게 되면 손과 다리 어느 한쪽에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무실 때는 괜찮아지고 뭐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면 정도가 조금 심해지는 경향이 있게 되지요. 이제 수전증하고 파킨슨병이 좀 비슷하잖아요. 예. 이제 좀 다른 병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파킨슨병은 앞에 말씀드린 주로 안정해 있을 때 떨리지만 수전증은 뭐 자세를 취하거나 어떤 동작을 할 때 떨리고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글씨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전증으로 인한 거는 글씨 쓸 때 떨림이 나타나지만 글자 크기는 일정한데 파킨슨병은 이제 글자가 점점 작아지는 현상이 생기고요. 예. 이 수전증은 대개 양쪽 손 모두에 떨림이 나타나지만 이제 파킨슨병은 주로 이제 한쪽 손에 먼저 떨림이 나타나고 수전증은 이제 떨리는 양상이 손이 위아래로 떨리지만 이제 파킨슨병은 앞뒤로 이렇게 떨리는 현상이 조금 다른 점이죠. 네, 잠꼬대가 심해져도 파킨슨병을 의심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네, 파킨슨병 자체 증상으로 이제 몸 가르기도 힘들어지면 이 때문에 이제 불편함이 있어서 잠자기도 좀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문제가 많이 되는 경우는 잠을 자다가 자꾸 깨는 경우이거든요. 네. 또 수면 중에 소리를 막 지르고 심하게 이제 몸을 움직여서 잠꼬대가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놀라기도 하고 또 그래서 수면에 이제 방해가 받는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불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면 환경을 잘 개선시켜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낮 동안에 이제 적절하게 햇빛을 쏘면서 이제 걷는다든지 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죠. 네, 이런 여러 의심 증상이 있을 때 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까? 보통 운동 증상이 발현되기 전에 이제 비운동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비운동 증상들은 앞에 말씀드린 노화 때문에 생기는 이런 증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이제 파킨슨병을 인지하기는 어렵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제 운동 증상들이 떨림이라든지 뭐 근육이 경직되다든지 보행이 이상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울증이나 수면 장애라든지 뭐 냄새 맡는데 문제가
문제가 있다든지 이렇게 운동성 아닌 증상이 어르신들에게 나타난다면 단순하게 노화라고 생각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서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죠. 네, 빨리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게 좋은 건지 파킨슨병도 치료 시기가 중요합니까? 모든 병이 다 그렇지만요. 조기 치료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제 중요하고요. 파킨슨병은 단계적으로 보면 한 5단계로 이제 나누거든요. 이제 첫 번째는 이 떨림이나 이제 강직 증상들이 한쪽에 팔다리에 있는 경우고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떨림이 이제 양쪽 팔다리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또 3단계가 되면 이제 넘어질 듯하게 비틀거리고, 그다음에 4단계 되면 혼자 이제 잘 일어나지 못하고 보조기구를 필요하게 되고요. 5단계가 되면 누워만 있게 되는 거죠. 예. 그 증상에 따라서 그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파킨슨병은 이제 개개인마다 이제 진행되는 속도가 좀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꼼꼼하게 좀 잘 파악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좀 힘이 빠지니까 무력증을 예방하고 신체의 어떤 기능들을 증진시키는 데 주목한다면, 중기가 되면은 이제 보행 능력을 유지하고 넘어지는 이런 약상을 예방하는 데 집중하게 되고요. 말기에는 대부분 이제 병상 생활하시기 때문에 뭐 욕창 같은 것들을 예방하는 데 집중하게 되죠. 네. 치료 목적은 완치보다는 뭐 관리로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파킨슨병은 완치가 아니라 이제 병의 진행되는 걸 조금 늦춰주고 증상을 완화시켜서 삶의 질을 개선시켜 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약물 치료가 도움을 주게 되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약물 치료 조절되지 않는 이런 증상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약물을 오래 사용하게 되면 이제 부작용도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한방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시면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운동신경이 손상되는 거니까요. 재활을 통한 훈련을 통해서 생활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이런 증상들을 좀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반드시 이제 재활 운동하고 물리치료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예. 이 재활 운동이나 물리치료를 하는 목적은 대개 이제 어디다 중점을 두냐면 유연성을 어떻게 해주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강직으로 인해서 뻣뻣하게 되면 이제 아무리 근력이 좋다 해도 제한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꾸 이제 스트레칭 같은 걸 해줘야 되고요. 마사지 같은 거 해주시면 좋겠고, 또 이렇게 이제 재활 운동이나 물리 치료를 같이 하게 되면 병이 이제 진행되는 퇴행 속도를 줄여주고 또 예후도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운동신경에 문제가 생기면서 생활에 불편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도 정신건강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파킨슨병이 완치가 되지 않고 이제 진행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지식이 좀 많아지게 되면 대부분은 이제 겁부터 먹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되게 어르신들이니까 아이고 내가 이 병 걸리면 자식들한테 고생시키면 안 되는데 하고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물론 이제 파킨슨병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질환이지만 적절하게 대처하고 뭐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을 잘 개선하게 되면 증상이 완화되기 때문에 이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파킨슨병을 오래 앓게 되면 특히 이제 어르신들은 후유증을 고민하게 되잖아요. 뭐 치매 위험이 생길 수도 있고 인지장애가 올 수도 있다는 말이 있던데요. 그렇죠. 파킨슨병에서 이제 신경 퇴행성 변화가 되면 치매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킨슨병 환자분의 뭐 30%에서 80%가 이제 치매가 동반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원발성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에는 정상인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이렇게 발병 확률이 높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 파킨슨병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인지장애는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또 기억력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요. 특히 이제 시간이나 공간의 어떤 능력들이 좀 떨어지는 이런 상태가 느끼고, 또 치매가 아니라도 인지장애가 있는 파킨슨 환자들은 생각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반응을 보이는 시간도 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장시간 이어지게 되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네. 예.
약을 잘 복용하면서 또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뭐 생활에 불편함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당장 옷을 입고 벗는 것도 어려워질 수가 있다고 하던데 가능한 운동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이게 이제 운동하게 되면 세 가지인데요. 예. 이제 근력 키워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연성 있게 해주는 거고, 이제 버티는 이제 지구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요. 그렇게 해야 파킨슨병에 진행되는 이제 경과를 조금 늦춰줄 수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고요. 사실 운동하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잠도 잘 주무시게 되고,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파킨슨병의 어떤 몸의 근육들이 뻣뻣해지고 근육이 느려지고 자세가 구부정하기 때문에 이제 스트레칭 같은 이런 체조 같은 것도 해주시는 게 좋겠고, 유산소 운동들을 하시는 게 매우 도움이 되고요. 아울러서 이제 근력 운동도 같이 해주면 좋고요. 그래서 가급적 이제 몸이 이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지속적으로 운동하는 게 좋은데, 운동 중에는 이제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걷기나 또 뭐 근력 운동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걷기가 좋은 거군요. 예. 등산은 혹시 어떻습니까? 좀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걷기 운동이나 등산이 뭐 기본적인 운동 효과뿐만 아니라 이제 보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서 아주 간단하면서 좋은 운동이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무릎이나 허리에 질환이 있는 경우는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피해서 이제 물속에서 걷는 운동을 하는 게 좋겠고요. 또 서 있거나 걷는 것이 불안정할 때는 앉거나 누워서 운동하시는 것이 좋죠. 아무리 이제 운동이 좋다고 해도 무리하면 넘어지거나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물속에서 하는 걷기 운동, 아쿠아로빅이라고 하죠. 네, 예. 네. 물론 수영도 뭐 할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좀 힘들 수 있으니까요. 네. 예. 음식은 어떻습니까? 파킨슨병으로 진행되는 분들은 변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파킨슨병 있으신 분들은 뭐 피곤하고 힘이 빠지고 기운이 없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영양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뇌에 좋은 비타민 C나 뭐 비타민 E가 많이 있는 뭐 사과나 딸기, 뭐 과일 이런 것들은 과일하고요. 뭐 양배추, 뭐 녹색 채소를 많이 드시는 게 좋겠고요. 뭐 견과류도 적절하게 드시는 게 좋겠고, 또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는 뭐 기름이 제거된 뭐 닭가슴살이라든지 뭐 이런 고기류들을 섭취하시고 콩 같은 거 드시면 좋겠고요. 예. 다만 이제 단백질은 이제 파킨슨병 치료 중에 하나 레버도파라는 게 있는데 약효를 조금 떨어뜨리게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드실 때는 이 레버도파 복용 시간과 최소한 1시간 이상 간격을 두시는 게 좋겠고요. 예. 이제 파킨슨병 진행을 좀 지연시켜주는 뭐 항산화 식품들을 많이 드시면 좋은데, 이런 경우는 이제 장 운동들을 촉진시켜주거든요. 그래서 파킨슨병들이 이 환자분들이 겪는 것 중에 이제 변비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 특히 이제 물을 조금 낮 동안에 많이 드시는 게 좋죠. 예. 집안에 편의시설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하던데요. 뭐 침대라든가 또 의자도 팔걸이가 있는 게 좋다고 하고요. 대부분 이제 환자분들은 걷다가 갑자기 멈추는 어떤 뭐 행동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잘 걸려 넘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집안에 가구를 배치할 때도 이제 통로가 좁아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하고요. 또 지나가는 통로에 뭐 걸릴 것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또 만일에 이제 넘어질 것을 대비해서 여러 군데 잡을 수 있는 손잡이도 해주시면 좋겠고, 또 침실 같은 데는 이제 좁은 곳에서 종종걸음을 걷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좀 커야 되고요. 밤에는 특히 이제 신발 걸려서 넘어지기 쉬운 물건이 없도록 미리미리 다 쳐놔야 되고, 특히 이제 밤에 이제 화장실에 갈 때 이제 침대에서 넘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그래서 뭐 용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소변기 같은 것들을 침대 근처에 두시는 게 좋겠고, 가급적 뭐 주무실 때는 기저귀를 타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고, 의자는 이제 팔걸이가 있어야 되고 또 딱딱한 재질로 하는 게 좋지요. 예, 그 낙상 위험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 파킨슨병의 증상 완화. 앞서 한방 치료와 병행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럼 한방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파킨슨병의 한방 치료도 뭐 의과 치료하고 별 다름이 없고요. 예.
완치가 아니라 병의 진행을 억제해주고 또 증상을 완화시켜 삶의 질을 좁혀주는 거거든요. 또 파킨슨병 약물이 뭐 효과를 많이 발휘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많이 쓰지만 효과가 좀 작용이 되지 않거나 부작용이 있을 때는 이제 한방 치료 쪽을 생각해 보는데 대개 보면 한 3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도파민 신경세포를 보호해서 이제 파킨슨병이 진행되는 것을 조금 늦춰준다 하는 것들이 뭐 침이라든지 한약이라든지 복약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보고들이 좀 많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파킨슨병 환자들이 나타내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개선시켜서 뭐 삶의 질을 좋게 해준다 이런 보고가 있고요. 또 통증이라든지 뭐 근육이 떨린다든지 뭐 잠을 잘 못 주무신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뭐 한약 중에 있는 여러 가지 약재들을 활용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는 임상 연구도 있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이제 파킨슨병에서 표준 치료제인 의과에서 이제 도파민과 이제 한의 치료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그런 논문도 나와 있습니다. 예, 가족들도 함께 도와가면서 이 파킨슨병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파킨슨병에 대한 얘기 들어봤고요.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희대 한의대 침구과 김용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인희의 방랑자 들으시고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말의 건강 책 정보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책 제목이 질병은 없다입니다. 예, 어떤 내용인가요? 질병이 없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예. 저도 이 책의 제목을 딱 보고 이게 무슨 의미이지 싶었는데 책을 읽으면서 이 제목의 의미를 알게 됐는데요. 예. 이 책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의학은 계속 발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픈 사람들은 계속 더 늘어나는 걸까? 라는 질문인데요. 더 오래 살게 됐지만 더 건강하게 살지 못하는 현대인들을 위한 올바른 처방전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요즘 뭐 생물학, 의학 분야에서 다양한 학문들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후성 유전학이라든가 분자 교정학, 시스템 생물학 이러한 학문들을 무려 40년 동안 연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기능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제프리 블랜드 박사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질병은 없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예. 책을 통해서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가 좀 혁명적으로 바꿔야지만 우리가 질병을 극복할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상을 해보시죠. 최첨단 의료기기로 가득한 대학 병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네. 로비에 앉아 있어요. 주변을 쭉 둘러보면 붕대를 두른 외상 환자들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속이 아파서 온 분들이 훨씬 더 많을까요? 속이 아파서 온 분들. 그렇죠. 예. 후자가 아마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 가보면 별로 이렇게 안 아프신 분 같은데 환자복을 입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 멀쩡해 보이는데 어딘가 문제 있는 분들, 그분들로 가득한 병원 로비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요. 네. 그런데 그분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속을 보면 뭐 간단하게는 소화불량부터 시작해서 불면증, 온갖 통증과 불편을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현대인 2명 가운데 1명이 전체 의료 비용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만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네. 바로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지만 속이 아픈 사람들, 만성 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라는 거죠. 수많은 신약과 시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만성 질환의 발병률이 네. 전 세계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 책은 바로 이러한 현실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예전보다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분명히 오래 사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래 살더라도 그러면 건강하게 예, 행복하게 오래 사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달리는 것 같아요. 또 인정할 그렇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고요.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는데 왜 그럴까요? 저자는 네. 지금까지의 현대의학은 증상 치료에
몰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치료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다라는 거죠. 앞으로는 이런 어떤 질병 치료의 방법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능의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질병의 증상이 아니라 원인을 미리 찾아서 해결하는 의학입니다. 그래서 책에서 저자는 질병은 허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그 이유는 이 질병, 특히 이름이라고 하는 건 환자들의 공통된 신호와 증상을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어떤 병이라고 이름 지은 것일 뿐이라는 거죠. 예. 질병으로 분류하는 데 익숙해진 과거의 의료 시스템에 우리가 한계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야지만 어느 질병에는 어느 약이 좋다라는 처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질병으로 묶어놨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질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각자 태어나고 자란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 증상은 같을지 몰라도 원인은 천차만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원인 치료를 하지 않고 단순히 약으로만 어떤 질병에 대한 증상 치료를 하게 되면 병은 나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재발하기 십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능의학이라고 하는 건 병의 진짜 원인을 찾아서 올바른 근본적인 치료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 책은 우리의 진짜의 건강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현대의학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질병의 이해 그리고 치료에 있어서 기능의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새로운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기능의학이라고 하는 건 최신 과학의 생물의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개인의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 그 원인이 유전자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무엇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 그 원인을 찾아서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어떤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라 진짜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면 진통제를 먹고 그렇죠.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고 그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치료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의학계에서도 이런 기능의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질병은 없다. 책의 제목의 의미도 궁금합니다. 네. 질병의 이름을 아는 것은 질병의 진짜 원인에 대해 우리에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예. 게다가 그것은 올바른 치료법으로도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심오하네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겉으로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들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 봐야지만 이 증상이 나타난 진짜 근원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앞서 머리가 아프다, 두통이 있다라고 예를 들어 주셨지만 사실 두통이 있는 이유가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그렇죠. 예. 원인을 치료해야 되는 겁니다. 또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사람들, 일상 활동과 음식에도 흥미를 잃고 또 사람들과의 만남이라든가 대인관계, 외부 활동에도 관심이 없어지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데 우울증인데 라고 쉽게 진단을 내려버립니다. 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울증은요. 어떤 환자가 처한 다양한 힘든 상황과 고통이 원인이 아닌 겁니다. 원인은 아니죠. 결과죠. 그렇죠. 증상인 거죠. 예. 우울증은 잠을 잘 자지 못하고 기운이 없고 삶의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다양한 증상에 우리가 편리하게 이름 붙인 하나의 이름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까지의 현대의학은 우울증이라고 이름 붙여지면 항우울제를 처방하고 증상을 치료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책은 이런 방법은 우연보다 조금 더 나은 효과를 보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울의 실제 원인은 환자마다 크게 다르기 때문에
진짜 원인 치료에 접근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우울증을 예로 들어주셨는데 우울증의 원인은 정말 다양할 것 같아요. 예, 뭐 환자마다 또 다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진단 내리기도 치료하기도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책에 소개된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 우울증이 나타나는 원인은요, 정말 생각보다 다양하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하게 수면 장애가 우울증의 증상일 수도 있지만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은 뇌 질환이기도 하지만 다른 신체 이상의 신호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면역계가 갑상선을 상대로 항체를 만들도록 자극하는 글루텐에 의한 장누수가 생기면 갑상선 기능 저하와 우울증이 생길 수 있다고 그럽니다. 뿐만 아니고 위식도 역류를 막는 위산 억제제를 장기 복용하게 되면 비타민 B12 결핍이 생기는데 이것 역시 우울증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네. 또 햇볕 부족으로 생기는 비타민 D 결핍이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참치가 너무 많이 든 식단 때문에 수은 중독에 걸리면 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고 그러고요. 예. 생선 지방이 너무 적게 든 식단으로 인한 오메가3 결핍 때문에도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설탕이 많이 든 식단 때문에 생기는 당뇨병의 전조 증상 때문에 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삶의 트라우마, 정신적인 외상, 스트레스로 인한 뇌의 화학적인 변화 때문에 우울증이 생길 수 있고요. 또 항생제를 과다하게 처방받아서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면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제가 지금 우울증의 원인을 10개 가까이 말씀을 드렸어요. 엄청 많네요. 예. 식단, 환경, 생활 습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서로 다른 종류의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고 이것 모두가 다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정말 이렇게 많은 원인 때문에 우울증이 될 수 있는 건데 어떤 결론은 다 우울증으로 다 진단이 되는 그렇죠. 그런 현실을 이제 비판을 하신 건데 그럼 기능의학이 어떤 건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글로벌 제약회사의 부사장이었던 앨런 로지스란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대부분의 처방약이 대부분의 사람에게 효과가 없다. 제약회사의 부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데요. 약을 파는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요. 90%의 약물이 단지 30에서 50%의 환자들에게만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약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의사들도 어떤 환자를 처방할 때 약을 바꾸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약물이 효과가 없으면 다른 약물을 처방하는 이 책에 의하면 이걸 시행착오적인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런 방법들을 계속 사용하면서 약을 바꾸고 있다는 거죠. 예.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일어나는 서로 다른 증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물을 함께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이제 다중약물요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가 더욱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안에서 여러 가지 약물이 서로 상호작용하면 예기치 않은 부작용, 그러니까 약물이 다른 약물에 역효과를 일으키면서 약물들끼리의 충돌이나 혼선이 또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이유, 특히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만성질환을 예를 들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성질환의 경우는 우리 몸 어딘가에 균형이 깨지고 불균형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 신체 기관에서 불균형이 생겼는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찾아서 이해하고 치료하는 것이 질병 치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기능의학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네. 어떻게 해서 신체 기관계에 불균형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는 게 질병치료의 시작이다. 예. 자, 이런 조언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여러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서로 상호 소통합니다. 그리고 정보들을 주고받아요. 그리고 흐름이란 게 있습니다. 책은 우리 몸에는 7개의 핵심 생리 과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불균형이 발생한다라는 건데요. 첫 번째가 바로
흡수와 배설입니다. 음식물을 먹으면 소화하고 흡수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제거하고 배설하는 이 두 가지 중요한 과정, 그리고 이 사이에는 엄청난 생리적인 팀워크 네트워크가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데 이 과정의 어떤 특정 단계에서 자그마한 불균형이라도 생기면 이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흡수와 배설 가운데 불균형이 생기면 여러 가지 다른 장질환 그리고 다른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우리 몸의 두 번째 중요한 핵심 생리 과정이 바로 해독입니다. 우리 몸속에 들어온 독성 성분을 제거하는 건데요. 이건 주로 간에서 진행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신장과 장에서도 부가적인 해독 능력이 조금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해독 능력에 불균형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면 이것 역시도 우리 몸속에 만성 질환이 계속해서 더욱더 악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균형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고 네. 세 번째 핵심 생리 과정이 방어입니다. 방어. 면역이라는 거죠. 예. 감염과 세포 손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감시하는 다양한 과정을 의미하고요. 그 밖에도 세포 연락과 세포 수성이라는 단계가 있는데 이건 세포들끼리 끊임없이 자기 주변을 감시하면서 신체의 한 부위에서 다른 부위로 메시지를 보내는 생리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세포의 순환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네. 여기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에너지 역시 중요한 생리 과정인데 음식을 먹으면 이걸 우리가 잘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네. 여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세포 내에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통증이나 피로와 관련된 다양한 만성적인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가지 중요한 생리 과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체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 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뼈가요, 뼈대가 5년에서 7년마다 한 번씩 리모델링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때 뼈 건강을 잃게 되면 골절의 위험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뼈 건강이 상하면 그 외에 다양한 다른 근육 질환이라든가 만성 질환, 통증의 문제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체 구조도 상당히 중요한 생리 과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7개의 핵심 생리 과정. 이걸 유심히 봐야 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현대의학의 발전과 또 기능의학은 조금 다르게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현대의학이 우리에게 놀라운 어떤 생명 예. 연장과 건강을 가져온 건 분명해요. 그렇죠. 단 4세대 만에 수명을 거의 2배로 늘렸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질을 한번 점검하자. 라고 기능의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의학 이론에서는 균형이 틀어진 생적인 과정을 찾아서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이 치료의 시작이다라고 보는 건데요. 예. 더 나아가서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유전적인 고유성이라든가 그리고 그 사람이 자라나는 환경, 생활 습관, 행동 사이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아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는 겁니다. 기능의학은 우리가 질병이라고 부르는 것은 앞서 말한 7가지 핵심 생리 과정 가운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불균형이 생기면 이걸 질병이다라고 부르는데요. 예. 의학은 지금 혁명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테리아를 죽이고 어떤 항생제를 쓰고 증상을 치료하는 약물에 초점을 맞추던 시대에서 그리고 질병을 특정해서 이름을 붙이는 시대에서 이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될 때라는 거죠. 예. 각종 만성 질환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삶을 사는 대로 초점을 이동하고 예방하는 그 중심에 기능의학이 있다라는 건데요. 네. 그동안의 현대의학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식의 치료였다면 이제는 기능의학을 통해서 소를 잃기 전에 네. 미리 외양간을 손보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책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미리 이제 예방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 참 오래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항상 이제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내가 과연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건강한 모습일지 아니면은
병원 신세를 지면서 그렇죠. 오래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지 한번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확실히 젊을 때부터 우리의 건강을 잘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질병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질병은 없다.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KBS 라디오 건강 365 임재범의 너를 위해 들으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